도대체 이놈의 구림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현우입니다. 노동당 39호 실장이었던 존일춘의 사위였습니다. 2019년 9월 말에 탈북해서 한국에 종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사하는 과정에 이제 김종일의 초상에 들어가 있는 그 선전화를 잃어버렸거든요. 그야말로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조국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이걸 덮어버렸으니까 제 죄가 크단 말이죠. 우선 우리 딸이 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진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머리에 도니까 이게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씨 일가와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김씨 일가의 그 치부에 대한 것,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나라하게 까발켜서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3년 9월에) 제가 시리아에서 근무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택 사건이 터진 게 10월에 터졌거든요. 그리고 11월에 리룡화, 장수길이가 처형이 됐고 12월 12일에 장성택이가 처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직접 평양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들을 쭉 검색해 봤는데 장성택 사건에 대한 거는 내부 겉모양만 쭉 나왔지 실제 본질이 어디서부터 동기가 됐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잘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장성택이 부상하게 된 기본 요인은 2008년 8월에 김종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반신불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팔다리를 못 씁니다. 그때부터 아마 조금 미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이젠 오래 가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김종일이가 그때부터 김종운이로 이제 후계자를 정하고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세에 불과한 이제 김종운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건 김경리하고 장성택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장성택한테 약간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행정 부분이라는 게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행정 담당 과로 존재했습니다. 장성택이 행정부만 딱 맡아보는 조직지도부 일부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이제 이게 행정부라는 완전히 새로운 부서로 당중앙위원회 자리매김하면서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검찰, 사회안전, 이 사회안전기관에는 건 여기서 경찰이 나갔습니다. 딱 분리해가지고 행정부로 다 옮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매 도시 군 당위원회에 행정부라는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택이 일부부장에서부터 부장으로 승격이 되거든요, 그때.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이제 사실 장성택이가 군 복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자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대장 칭호를 받고, 그리고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권력의 제일 정점에 지금 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장성택이 행정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지도부다 하게 되면 이 조직지도부에서 간부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또 검열 사업을 한다고 해도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간부 사업, 그러니까 인사사업 등용과 관련돼서는 조직지도부 간부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합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행정부의 권력이 굉장히 조직지도부를 능가할 정도로 점점 비대해졌고 또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곳까지 나타나면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에 54부라고 있었습니다. 이 54부를 없애면서 행정부로 들여왔습니다. 여기 외화벌이 사업소. 회사를 다 합치게 되면 한 1억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거기다 또 노동당 38호실이 있지 않습니까? 38호실을 2012년에 해산시켰습니다. 2012년이게 되면 김정은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그때 국가 전반 사업에 대한, 국가 운영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던 그런 때였는데 김정은이 한데 흘러 들어가는 돈줄은 말라지고 장성택이 한데 들어가는 돈줄은 열어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죠. 그런데 2013년 6월에 공군 1사 55연대를 현지에서 시찰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55연대의 비행 훈련을 다 보고
이제 김정은이가 요즘 그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자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물고기도 제대로 비행사들한테 공급 못하냐. 그러니까 수산기지가 없기 때문에 잘 공급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촬영에 같이 동행했었단 말이죠. 촬영에 한 데는 자기가 이제 명령을 주갔으니까 이 근처에, 부대 근처에 있는 수산사업소, 민간 수산사업소를 부대에다 배속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거기다 보장해 주라. 그렇게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수산사업소가 54부에 소속돼 있던 그런 수산사업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총정치국 54부가 다 당정위원회 행정부로 다 넘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인민군대에서 이제 기여 문건으로 당정위원회 행정부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장수길이 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장수길이도 자기 혼자 처리를 못하니까 장성택이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장성택이가 좀 바쁘니까 많은 여러 사업을 다 벌려놨으니까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이걸 비준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 아닙니까? 이건 즉석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속이 됐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총정치국에서 이제 병사들 몇 명하고 같이 가서 저게 수산사업소에 갑니다. 지금 현재 인계 인수 목록품이 어떤 건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옥신각신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그 뒤에서 몽둥이로 그 병사 2명 머리를 깠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머리 맞고 뇌진통으로 즉사를 했습니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최명희가 총정치국장이니까.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 매 맞아 죽었다는 게 맞아? 하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예, 2명이 3인들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었답니다. 이게 이제는 뭐 한다 하니까 아래우 톡 없이 너네 진짜 당장 조사하라 해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서 장성택 숙청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장성택이 뭐거의 당정위원회 총사, 본부 총사 올라가는 계단에 지금 있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저의 장인어른이 이제 김정은에게서 들은 그런 내용에 따르면 장성택은 화형에 의해서 처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여의 한데 의하면 행정부의 부부장을 비롯해서 행정부라는 모든 부서가 100% 다 충성 경쟁을 하면서 장성택이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왕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길이하고 이제 리룡하가 먼저 총살됐단 말이죠. 그래서 강건군관학교에 지금 나왔는데 장성택이를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이 몽땅 다 갔습니다. 저희 장인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는데 장인은 사형 장면을 보고 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니까. 이제 리룡하고 장수길이를 이제 끌고 나왔는데 여기다 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촌을 쭉 뺏기니까 이제 자갈을 물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 너무 맞은 자리가 너무 여기 피몽 자리도 있고 굉장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신이 흐리몽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항히스타민 제거 등을 먹여가지고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소리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리룡하고 장수길이를 2명을 옆에다 놓고 이제 사신고사총으로 뚜르륵 하고 갈겨가지고 형체도 없이 싹 날려보냈답니다. 장성택을 비롯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끔찍하니까 바지에 줄줄줄 오줌까지 쌌다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끔찍했던. 그래서 처음으로 사신고사총에 등장한 게 바로 리룡과 장수길 총살할 때부터 사신고사총에 등장을 했습니다. 장성택을 총살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김경희의 순일이 없어가지고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김정은이한테 다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보면서 아마 이 사건 조사 내용을 100% 김경희한테 줬을 겁니다. 그래서 김경희가 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희하고 장성택 사이에는 장금송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2006년에 프랑스에서 자기 사랑하던 남자하고 헤어지게 됐으니까 빨리 조국으로 들어오라 그런 지시가 이제 하달이 돼서 이 딸이 평양으로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유가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 디아제팸을 한 500알 먹고 자살했습니다. 장금송이가 죽으면서 김경희하고 장성택의 사이가 멀어지기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장성택의 여성 편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김혜경이라는 영화 배우하고 송악 가수 백명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키가 크고 장대 같은 여자들입니다. 다 옥실옥실하게 생기고. 평양시 중구의 오탄동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수도건설위원회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120평대 아파트에서 장성택이가 줬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이제 김혜경이하고 김혜경이 8살 난 아들이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생긴 게 딱 장성택이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다가 장성택이하고 김혜경이하고 이 8살 난 아들이 찍은 그 사진을 가족 사진처럼 붙여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김혜경이하고 아들이 딱 관리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백명이라는 그 송악 가수도 장성택이하고 서로 치종관계에 있었는데 그 백명이도 관리소에 가고 백명이 아버지가 백능빈이라고 있었는데 중앙당 부부장이거든요. 이 사람 가족도 몽땅 다 해서 관리소로 다 갔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검열이 시작이 되면서 국가보위성에서 장성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운전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호출해가지고 지금 불렀는데 운전기사가 야 이거 이제는 내가 죽게 됐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운전기사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 자기 와이프, 아들 2명이 있었답니다. 가스컨도 틀어놓고 다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장성택이 속이 있지 않습니까? 비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11층에서 떨어져 죽고 그 아내하고 딸은 전기줄로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고 그런 식으로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살아계실 때 너무 오냐오냐해졌더니 애가 이젠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김종일의 3년상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하루하루 노는 꼴이 너무 과간이 돼서 먼저 다 처리하고 말았다. 그리고 얘는 총알도 아까워서 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화형으로 처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야,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게 그게 이게 중세기도 아니고 어쨌든 화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일을 하냐면 김정은의 무슨 방탄차를 비롯해서 호화 벤츠, 호화 요트, 고급 시계, 제비둥지라든가 상어 지느러미, 고배 소고기라든가 남방과일, 김씨 일가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거를 다 총괄을 합니다. 터치 절대 못합니다. 그 터치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오히려. 김종일의 비자금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대부분 39호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비자금도 공적 비자금하고 사적 비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비자금은 39호실에서 관리하는 돈이고 이 사적 비자금은 국무위원회 36국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36국이라는 건 2016년 6월에 국무위원회가 나오면서 국무위원회 36국으로 됐지만 그 전신은 본부 소기실 36과입니다. 대체로 어떤 일을 하냐면 김정은의 무슨 방탄차를 비롯해서 뭐 호화 벤츠, 그다음에 뭐 호화 요트, 그리고 고급 시계, 뭐 일체 모든 것을 다 수입하고요. 식자재를 비롯해서 무슨 뭐 제비둥지라든가 뭐 상어 지느러미, 고배 소고기라든가 뭐 와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남방과일, 뭐 어쨌든 김씨 일가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거를 다 이 36가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능라 겁둥어관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문수 물놀이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동강반에 있는 무지개호라든가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 비자금에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려볼 수 있냐면 국무위원회 36국의 돈은 혁명자금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그리고 노동당 39호실에서 관할하는 돈은 당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자금과 혁명자금이 서로 다른데 이 당자금은 공식적인 비자금이고 혁명자금은 비공식적인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식적인 비자금이든 비공식적인 비자금이든 어쨌든 김정은의 관할하에 있는 돈이니까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그런 모든 시스템은 또 39호실과 같이 연관돼 있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수를 맡은 그런 중앙당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39호실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36국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구입하라 라는 지시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몽땅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대사관의 초급당위원회도 모르고 그 어떤 뭐 당위원회라든가 여기서도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국무위원회 36국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비행장이라든가 또 열차를 통해서 들여보내는데, 이게 공수를 할 때에는 제일 최우선적인 임무가 이거거든요. 터치 절대 못합니다. 그 터치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식품을 내가 이제 들여보내야 된다 하게 되면 뭐 당장 들여보내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조직하는 무슨 토요 학습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못 들여보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에 하는 파티를 내가 망쳐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내 책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직해서 시간을 주지 않은 초급당 비서 잘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당 비서들도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터치 못합니다. 한 번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아마 수백억이 될 겁니다. 36국이 움직이는 돈은 또 다르니까요. 그 이상 되겠죠. (2017년 2월 13일입니다) 그때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대사관들에서 지금 쌍심지를 켜고 TV를 볼 때입니다. 예, 그런데 느닷없이 브리킹 뉴스로 나오면서 김종남이 북한과 관련된 특대 뉴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걸 다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평양에다 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평양에 자료들을 보내는데 평양에서 이틀이 지난 이후에 대사 친전으로 전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김종남 암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보는 일부상 친전으로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상 친전으로 보내라는 거는 일부상만 보도록끔 하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체 못 봅니다. 일부상 친전으로 완 내용을 쭉 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조선 법률가 협회 대변인 담화가 나왔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자기네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우리 국민은 김철의 시신을 대사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승인도 없이 입회도 없이 마음대로 부검한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막 비난하는 그런 법률가 협회 대변인 대답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론 활동을 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래도 쿠웨이트 타임스 그다음에 그 쿠웨이트에 또 알자지라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편집 공작도 만나고 뭐 기자도 만나고 해서 좀 이걸 조그마한 단편이라도 좀 내달라 이 소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로 됐기 때문에 자기네 신문사 자체에서도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이건 되질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 쫙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말레이시아 공항으로 해가지고 4명이 들어왔고 또 뭐 베트남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공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떴습니다. TV에. 근데 제가 보면서 뜨하게 했던 게 뭐냐면 리지헌이라는 사람의 이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2009년에 그 외무성 동남아시아국의 베트남 담당으로 있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버지 리홍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대사였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따라 나가서 베트남어를 현지에서 배운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외무성에 입직을 했는데 2009년부터 10년까지 베트남 주재 대사관 수습 외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수습 외교관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서 외무성에 있지 않고 곧바로 종찰총국으로 갔습니다. 이 종찰총국에 가서 그 베트남 여성을 지금 공작하는 그런 그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리지헌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구나. 이걸 종찰총국이 무조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모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광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자료에는 외교관으로 지금 나왔는데 사실 그 사람의 직책은 안전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소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실지 본 직위는 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대표라는 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탈북을 막고 무슨 반정부 뭐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안전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형광판 쭉 보면서 지금 뭐 오고 가는 비행기 그 편을 지금 쭉 확인하는 걸 보고 아, 얘도 관계가 있구나. 아, 이거는 분명 종찰총국 아니면 통전부 225국, 그러니까 문화교류국에서 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한국에서 모든 테러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찰총국 아니면 문화교류국입니다.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번 뜨악했던 건 뭐냐면 제가 2017년 5월, 6월 이쯤에서 이제 평양에 출장 갈 일이 생겨서 들어갔었습니다. 강철이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인데 이 강철 대사가 1년 조금 넘어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무슨 뭐 담배라든가 커피 뭐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중구역 장마당이라고 하는 종합시장에 갔었는데 그 종합시장에 보니까 강철 대사가 와 있는 겁니다. 꾸레미 2개를 치고 보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장보러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담배, 커피 이런 걸 사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를 찾더라고요. 반갑다고. 뭐 오늘 저녁에 식사나 좀 해야지 같이.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지금 저녁 식사를 하던 와중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왔나? 그래서 아니 노력철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고개도 뭐 이렇게 안 좋나?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도 괜히 지금 빌런데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성이 그 뭐 개 XX 뭐 자기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몽땅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무슨 뭐 집 세내는 것도 걔가 하고 몽땅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완전히 호수아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지 지시에 따라서 뭐 변론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하라 해가지고 뭐 이건 우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추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뭐 독극물로 VX 독극물로 이게 주겠는데 그게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나? 그러니까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만들어? 얘네 화장품에다가 다 속여가지고 화장품처럼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혼자만 바르게 되면 이게 죽지 않게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성이 돼야만 독극물로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첨가지가 반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야, 사람 죽이려면 정말 진짜 파리 목숨처럼 죽이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김종남이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누굽니까? 어느 나라가 죽입니까? 미국이 죽일 이유가 하등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국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종남이가 죽음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밖에 없거든요. 김종남이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사형 선고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쭉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2012년인가 그때 12월 달에 광명성 2호라는 그 인공위성을 지금 발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그 내부적인 기술은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거니까. 근데 이때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 총書記를 11월 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2013년 3월에 이제 국가 주석으로 또 시진핑이가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월에 핵실험을 또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시진핑이가 공산당 총書記로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핵실험하는 거로 축하해주고 하나는 또 로켓 발사 시험으로 또 축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어디 뭐 자기 속국가 같은 북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아대니까 2014년 7월에 김정은이한테 정말 뚜껑이 열릴 만한 최대의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2014년 7월에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지도자로 취임을 하게 되면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이제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엇나가면서 김종남이가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종남이가 2010년에 뭐 무슨 세수본 사회주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일본 언론하고 계속 인터뷰도 하고 무슨 메시지도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는 김정은이든 김종남이든 상관없이 백두혈통이라는 건 아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김종훈이보다 고분고분 자기한테 말 잘 듣는 김종남이를 내세우고 얘를 심각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종훈이한테 잠재적인 위험 대상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종남이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남이를 없애야 그 화건을 뿌리채 없애버릴 수 있었거든요.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스탠딩 오더로 해가지고 김종남이를 무조건 마지막까지 죽일 때까지 그 임무는 스탠딩 오더로 쭉 갔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김종남이가 이제 죽음으로써 스탠딩 오더가 막을 내렸죠. 한번 보십시오. 김종남이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누굽니까? 어느 나라가 죽입니까? 미국이 죽일 이유가 하등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국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종남이가 죽음으로써 이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죽여야만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100대 100으로 김종훈이 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부에서도 김종철이 아편 너무 애매기고 그래서 이걸 사회에 이 소문이 퍼질까 봐 굉장히 힘들게 차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군님께서 저 새끼는 애물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철이가 무슨 후계자로 되지 않았다는 게 뭐 여성적인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아편쟁이 이런 걸 어떻게 수령으로 안 칩니까? (2006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밤 1시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쾅쾅쾅쾅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봤는데 그 앞에 저의 장인어른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입을 가리키면서 조용하라고. 그래서 조용하고 있는데 쾅쾅쾅 두드리면서 실장 아바, 실장 동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여세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보니까 밖에 한 3-4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용하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한 15분 있다가 다시 물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뭐 시동 거는 소리 있으면서 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오밤중에 생겨난 일이니까 이게 큰일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잠 다 깨고. 그래서 집사람이랑 멍하니 있는데 장인이 너희는 이제 들어가 자라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장인 장모가 이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문 쫙 열고 이제 귀담아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오늘 낮에 와가지고 뭐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와서 뭐 아편 달라고. 그래서 아니 39호실에서 무슨 아편이 있나? 난 아편 없다 하니까 해외에서랑 뭐 아편 뭐 39호실에서 만들고 뭐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다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39호실은 뭐 아편 만들어온 적도 없고 팔은 적도 없다. 이게 아마 노동당 작전부에 오국열이라는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마피아들이랑 뭐 아편하고 소총 이런 것들을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다가 중국에서 한 4명의 공작원이 잡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편을 팔다가 이제 큰일이 났기 때문에 이게 대체 단기간으로는 100% 스톱하라 해가지고 다 멈춰섰던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언론들이 39호실이 지금 아편을 만든다 하다 나니까 아마 39호 실장한테 와서 아편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때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장모가 막 나오더니 저 손목 잡으면서 밖에 나가서 절대 이런 말 하지 마라. 자제분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면 집안 망한다고, 가문이 멸한다고. 그래서 말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보니까 또 문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문이 막 부서질 정도로 두드려서 야 이거 또 얘나? 하고선 아무래도 뭐 제가 남자다라니까 나서야 될 것 같아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장모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러다가 문부시겠다 해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술래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너 누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장 동지 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장 아바 어디 가서 뭐 이랬는데 저희 장모가 그 장모님 부르셔서 행사에 갔습니다 하니까 뭐 그러나 뭐 오늘 뭐 안 오갔구나 야 하면서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아편을 한다는 게 사실 뭐 북한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2017년에 출장차로 이제 나왔을 때 제 외무성 친구를 하나 만났었거든요. 근데 외무성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김종철이 얘기를 내가 조금 삐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보이부에서도 김종철이 아편 너무 애매기고 그래서 이걸 사회에 이 소문이 퍼질까봐 굉장히 힘들게 차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군님께서 저 새끼는 애물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철이가 무슨 후계자로 되지 않았다는 게 뭐 여성적인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아편쟁이 이런 걸 어떻게 수령으로 안 칩니까? 그러다 나니까 아버지가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양시 강동군이라고 거기에 초대소에 있는데 그 초대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어 삼합이라든가 과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북한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굴비라든가 이런 거. 장인어른이 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보면서 너 그걸 어떻게 아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인이 속낼 줄 알았었는데 장인도 자기도 본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리아에 나가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볼 수 있는 TV가 별로 없었고 또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세틀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위성 안테나로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KBS 월드를 통해서. 근데 2011년부터 이제 최불암 선생이 하는 한국인의 밥상이 KBS 월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2014년 9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때 장인어른하고 어느 일요일 아침에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음식 문화에 대한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홍어 삼합이라든가 과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북한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굴비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장인어른이 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보면서 너 그걸 어떻게 아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아에 나갔을 때 KBS 월드로 한국인의 밥상 계속 이렇게 챙겨봤다는 거 매주 하는 그 프로기 때문에 사실 장인이 속낼 줄 알았었는데 장인도 자기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세요 하니까 그 2011년부터 나온 건데 매부 지금 다 그 장군님 계실 때부터 지금 원수님까지 계속 그 고위 간부들한테 그걸 내려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최불암 선생이라는 그분이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런 음식 문화에 대한 걸 소개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참 정말 그 나이 먹은 사람인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고가 많다는 거, 그리고 아주 그 말도 땅 냄새 나게 구수하게 잘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3년에는 장인어른 말에 의하면 이제 김종운이가 그 영화를 보고 용강굴비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용강굴비를 이제 공수를 해가지고 먹었답니다. 근데 다 먹고 아마 김종운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용강굴비에다가 이 녹차 국물을 말아가지고 쫙 밥을 먹었더니 정말 비린내도 하나 없이 금상첨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칭찬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길래 그 용강굴비가 참 맛있나? 저는 맛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어보자고 한 게 용강굴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아마 그 공수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아마 용강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종운이가 또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에 나오는 그 레시피들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문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아바이들한테 다 내려보내주라 해가지고 이 영상과 함께 문서로 되어 있는 그 레시피까지 다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밥상이 북한 간부들 속에서는 최불암 선생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불암 선생님이 연세가 되시기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10년 이상 이 프로를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민족의 음식, 문화, 뭐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그 최불암 선생한테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빨리 통일이 돼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정말 이게 저는 북한 주민들도 꼭 남한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